정치평론가 이강윤의 오늘. 안녕하십니까, 이강윤입니다. 11월 12일 수요일 시작합니다. 오늘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취업 가능자까지 합한 실업률은 10.1%로 마의 10% 벽을 넘어섰습니다. 여러분 주변을 한번 돌아보시겠습니까? 한 집에서 방 하나씩 차지한 채 부자가 실업 상태인 집이 제법 될 겁니다. 아버지는 조기 퇴직, 아들은 취업 준비생인 경우입니다. 현재의 10% 돌파 실업률도 문제지만 더 중요한 건 호전 조짐이 안 보인다는 겁니다. 본래 인간은 현재의 고통보다 불확실한 미래를 더 두려워하는 법 아니겠습니까? 정부는 돈과 부동산 규제를 풀어서 경기를 살리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풀린 돈은 대부분 기업으로 들어가 버리고 전셋값만 폭등해서 서민들 등골이 휩니다. 그럴 게 아니라 임금 피크제 등을 적극 도입시켜서 50대 장년층의 조기 퇴직을 막고 정규직과 공적 그리고 사회적 일자리를 늘려서 청년 실업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일을 하게 되면 구매력이 회복되고 그 구매력이 침체된 경기를 살리도록 해야 합니다. 정부와 정치권은 소모적인 무상복지 논쟁을 당장 중단하고 실업 해결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 기구의 소집을 긴급 제안합니다. 잠시 후 시작합니다. 김 대리, 우리 회사 대표 번호 신청했나? 네, 사장님. 말로고는 1636 말하는 전화에 신청했습니다. 에? 아니, 전화를 말로 걸어? 네, 어려운 번호 대신 1636 누르고 상호명을 말하면 바로 저희 회사로 연결된다고요. 이제는 번호를 알릴 필요도 없어요. 기억하세요. 상호, 브랜드, 명사로 단 하나뿐인 번호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문의는 1636 누르고 말하는 전화라고 말씀하세요. 차 살 때 어디서 검색했어? 카넥트요. 차 살 때 어디서 견적냈어? 카넥트요. 차 살 때 어디서 할인받았어? 카넥트요. 카넥트 모르세요? 구글 플레이 스토어나 애플 앱스토어에서 다운받은 앱이요. 차량 재원, 이미지 검색부터 결제 조건에 따른 견적 비교를 한 방에. 차 살 때 찾는 앱 카넥트를 지금 다운받으세요. 자동차의 모든 것 카넥트. 넥트 카넥트. 땀방울이 뻘뻘 나는 사우나 생각나시는 분들 많으시죠? 간편하게 집안에 설치할 수 있는 원적외선 사우나 땀방울. 지금도 조선일보를 구독하는 아버지와 국민TV 조합원 아들이 함께 만들고 세계 12개국에 수출하는 원적외선 사우나 땀방울. 2인용 사우나를 반신욕기보다 싼 가격 165만 원에 판매합니다. 와우. 헤어드라이기보다 적은 전기 사용으로 전기료 걱정까지 싸. 이제 땀만 빼지 마시고 건강을 업하세요. 홈페이지는 www.kirc.co.kr. 문의 전화는 010-7713-2433 010-7713-2433. 국민TV 조합원 유리맛바님이 직접 설치해드립니다. 이웃나라 일본 연금제도는 어때? 2012년 기준으로 일본은 모든 국민에게 기초연금 77만 원을 지급하고 노동자에게는 별도로 후생연금 208만 원을 주고 공무원들에게는 공무원연금 282만 원을 지급한대. 그럼 국민들에게는 기초연금 77만 원에 208만 원을 더해서 285만 원을 주는 거네. 그렇지. 일본은 공적연금만으로 노후생활 70%를 책임져 주는데 우리나라는 사적연금과 국민연금 모두 합해서 노후생활 보장률이 30%밖에 안 돼. 그래? 우리나라와 일본 차이가 많이 나네? 국민 여러분, OECD 국가 중 공적연금 수준이 가장 낮은 나라가 일본입니다. 공무원연금을 낮출 게 아니라 국민연금을 공무원연금 수준으로 높여야 합니다. 공적연금 강화, 국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네, 11월 12일 수요일입니다. 입시 한파가 대단히 매섭습니다. 경북 내륙 등 전국 곳곳에 내일 한파주의보가 내려지는데요.
아침 최저 온도가 전날보다 10도 이상 크게 떨어질 때 한파주의보가 내려집니다. 건강에 각별히 유념하시고. 뉴스 브리핑 시작하죠. 어서 오십시오. 네. 김영민 바람도 불고 말이죠. 예. 그런데 한파주의보가 무색하게 김 PD는 빨간색 반팔 티셔츠를 입고 있네요. 12월이 와야 전 겨울이 옵니다. 저는 지금 꽁꽁 싸매고도 지금 아주 안 좋은데. 중무장하셨네요. 이게 뭐 피하지방 탓입니까? 건강해서 젊고 건강해서 그렇습니까? 내추럴 이 내복이 있어서. 오늘 첫 소식. 오늘 팽목항에 실종자 가족들이 이제 마지막 인사를 하려고 이제 배를 타고 침몰 현장으로 가려고 했는데 풍랑주의보가 발효가 됐습니다. 네. 바람이 아주 거센가 봐요. 전국 곳곳에. 예, 어제 이제 수색 중단 선언이 있었고요. 네. 오늘 마지막 인사를 하러 가려고 했는데 풍랑이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 그 이유를 하여간 풍랑주의보가 이렇다 이 정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이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일본의 경제정책 실패를 답습하고 있다 이렇게 신랄히 기사를 통해서 비판하니까 최 부총리 측이 또 반론 보도문을 내는 등 한바탕 꽝 부딪혔네요. 아유, 이게 무슨 짓입니까? 언론이 무슨 얘기를 하든 왜 내버려 둬야지 거기에 자기 나쁘게 나왔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말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초이노믹스, 한국의 혼란스러운 경제정책 이런 제목인데요. 사설입니다. 사설. 네. 아베노믹스가 실망스러운 정책으로 판명됐다고 생각하면 그 이복 자매격인 초이노믹스를 한번 살펴보자. 아베하고 이복 자매 관계인가요? 예. 최경환 부총리가 말입니다. 초이노믹스를 아베노믹스의 아류로 규정한 다음 최경환 부총리는 일본을 타산지석으로 삼고 싶다고 말했지만 정작 일본과 같은 실수를 저지르고 있다라면서 조목조목 비판을 가했습니다. 사실 그 비판 논리를 보면은 국내에 그 점잖은 상식 있는 경제학자들의 지적 그대로입니다. 대표적으로 부동산 경기 부양과 관련해서 부동산 개발 사업자와 가게가 레버리지 비율을 확대하도록 장려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렇죠, 지금. 네. 네, 이게 한마디로 얘기해서 빚을 더 내서 집을 사게 만들어서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하겠다는 전략이다. 이런 얘기인데요. 문제는 레버리지 비율이 이미 천정부지로 치솟았다는 사실이다. 한국의 가계부채는 1,000조 원으로 연 가처분 소득의 1.6배에 달한다. 최경환 부총리가 규제를 완화한 이후 가계부채는 8년 만에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금리가 만약에 인상된다면 이 부채를 잔뜩 쥐고 있는 이런 가계들 어마어마한 후폭풍 당할 수밖에 없겠죠. 네. 부채 플러스 이자 이거 감당해야 되니 말입니다. 네. 지금 금리가 2%인데 더 내려가기도 쉽지는 않을 거고 언젠가는 다시 금리가 또 올라갈 거란 말이죠. 미국이 더 이상 현금 안 푼다고 하니까요. 예. 미국이 더 이상 현금을 안 푼다고 하니까 금리 인상은 불을 보듯 뻔한 그런 다가올 현실인데요. 또 구속 재벌 총수 사면 추진에 대해서도 박근혜 대통령은 재벌 개혁과 경제 민주화를 약속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재벌 총수를 잇따라 사면하는 모습에 분노했던 한국 국민들에게 경제 민주화는 인기 있는 공약이었다. 그러나 최경환 부총리는 기업인이 계속 구속 상태에 있으면 투자 결정을 내리는데 제약을 받게 된다면서 비리 기업인의 사면에 힘을 실어줬다라고 이렇게 경제 민주화 공약과 정반대 행보를 보이고 있는 최경환 부총리를 질타했습니다. 네. 말씀드린 대로 국내에서도 많이 제기되는 이른바 초이노믹스 비판과 맥을 같이 하는 그런 사설입니다. 자, 그러자 최경환 부총리 측이 강력하게 반발했고 기획재정부 외신 대변인 명의의 반론 보도문을 보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한국 기획재정부의 반론이란 제목으로 이걸 또 실었는데 반론 논리는 이렇습니다. 가계부채 총량은 다소 증가했지만 질적으로는 개선됐다. 이 무슨 얘기냐? 고금리인 비은행 대출 대신에 저금리인 은행 대출로 이동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차피 질 빚인데 과거에는
고금리인 비은행 것을 빌렸다면은 지금은 저금리인 은행 대출로 옮겨 탔다. 그렇기 때문에 가계부채 뭐 걱정한 만큼 그렇게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논리적으로 말이 됩니까? 아니 저축은행이나 보험사에서 빌려다 쓰면 빚이고 예. 은행에서 빌려다 쓰면 괜찮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요. 정말 참. 아니 국제망신이잖아. 아니 무슨 반론다운 월스트리트 걸 저널 해야지. 같은 데다가 반론을 하면서 겨우 이따위 내용을 가지고 썼다 이 말이에요. 아니 이걸 보고 말이죠. 월스트리트 저널 독자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아니, 실어주지도 않겠지만 월스트리트 저널 편집국이나 논설위원실에서 한국을 얼마나 우습게 볼 거예요. 이런 반론을 실어준 월스트리트 저널이 무슨 의도로 이걸 실어줬는지 생각해 보면은 걔네들이 이런 애들이다라고 해서 보여주려고 했던 것은 아니었는지. 자, 그 반론 모dom은 한번 계속 들어봅시다. 예. 가관이네요. 재벌 사면론과 관련한 비판 보겠습니다. 누구나 죄를 지으면 당연히 응분의 처벌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기업인이 역차별을 받아서는 안 되며 기업인에게 과도한 처벌이 내려지는 것을 경계하자는 취지의 발언이었다. 경기 회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라면서 마치 구속된 재벌 총수들이 과도한 처벌을 받고 있는 것처럼 주장을 했습니다. 아이고 참 하여간 참 생긴 대로 놀고 있습니다. 정말. 지금 구속된 재벌이 누굽니까? CJ그룹 이재현 회장? SK 최태원 회장. 아, 그렇죠. 예. 의리파 한화 김승현 회장은 나왔습니다. 나왔죠. 아, 나와가지고 나왔군요. 김성근 감독 영입한 거 아닙니까? 아, 그렇군요. 예. 그분은 권투도 잘하시고 예. 건강하시고 민간인을 샌드백으로 삼으시는. 예. 예. 월스트리트 사설에다가 반론한다는 것은 아니 물론 가능은 한데. 네, 그럼요. 억울하고 잘못된 사실이 있으면은 반론할 수 있죠. 그렇지만 이게 이거 내용이 잘못돼서 반론을 하는 것도 아니고 네가 한국 사정을 뭐 알아? 뭐 이런 식의 그 대응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예로 들었던 아까 그 가계 부채 문제는 예. 너무 좀 터무니가 없군요. 예. 아유 창피합니다.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괜히 이거 쓰느라고 기재부 젊은 공무원들 애만 썼겠네요. 네. 자, 두 번째 소식 봅시다. 네. 공무원들이 정부 여당의 공무원연금 개정 방침에 반발해서 그동안 정치권에 공급해온 정치 후원금을 내지 않기로 했다고. 네. 정치권이 또 초비상이 걸린다고요. 새누리당 하필 이때 왜 하필 그 공무원연금 개정 드라이브를 걸어가지고 이 불이익을 자초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선관위에 따르면 선관위가 정치 후원금을 받아서 각 정당에 나눠준 국고 보조금 지난해요. 새누리당 45.8, 민주당 41.7, 통합진보당 7.2, 정의당 5.4%였습니다. 자, 이 결국 정치 후원금을 받아서 각 정당에게 나눠준 국고 보조금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정치 후원금 기탁자의 80% 이상이 정당에 직접 후원이 금지된 이런 공무원입니다. 정치 후원금 기탁자의 80% 이상이 정당에 직접 후원이 금지된 공무원이란 말이죠. 따라서 이들이 정치 후원금을 보이콧하면은 연간 300억 이상의 후원금이 급감하게 되면서 각 정당은 심각한 재정난에 봉착할 수도 있습니다. 전국 공무원 노조, 전교조 등 50개 단체로 구성된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 앞서 지난 4일에 성명을 통해서 새누리당의 후원금이 돌아가는 선관위 정치 후원금 모금을 거부하기로 결정했고, 이 결정에 따라서 경기도 울산, 전북 등 전공로 지역본부들이 속속 정치 후원금 보이콧을 선언했습니다. 자, 이게 이 통계가 물론 맞겠지만은 대단히 깜짝 놀랄 만한 통계입니다. 네. 정치 후원금 기탁자의 80% 이상이 공무원이다. 네. 아, 이렇게 많을까요? 네. 정당의 직접 후원이 금지됐지만 이 개별 의원들에게 이제 후원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공무원 이외의 사람들은 정당에도 직접 후원할 수 있는데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이나 로비 압력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막아놓았기 때문에 80% 이상이 대부분 공무원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군요. 아무튼 이건 놀라운만 저도 많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80% 이상이면 거의 다인 거죠. 네. 치명적이겠네요. 새누리당한테. 네.
이분들 또 왜 이러십니까? 얼마 전에는 국회의장 하셨던 박희태 전 의원이 뭐 어디를 콕 찔러가지고 손녀 같은 예쁘다고. 그건 본인 주장이고요. 그러니까 심각한 성추행을 당했다는 게 피해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또 전 검찰청장, 네. 신모 검찰총장, 이거 뭐 그렇게까지 S모, 예, 골프장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고소를 당했어요. 예, 골프장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전 검찰총장이 말이죠. 특이한 케이스죠. 예. 참나. YTN이 보도한 내용인데 경기도 포천의 유명 골프장에서 안내데스크 직원으로 일하던 A씨. 지난해 6월에 충격적인 일을 당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밤 10시쯤 여직원들만 사는 골프장 기숙사 방에 난데없이 찾아와서 샤워하고 있던 자신을 밖으로 나오게 한 다음 강제로 껴안고 볼에다 입을 맞추는 등 성추행을 했다는 겁니다. 네. 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거부 의사를 표명하니까 이 전 검찰총장, 너희 아빠보다 내가 더 대단하냐, 이러면서 부모님까지 모욕했다는 겁니다. 그러더니 넌 나의 아내보다 100배는 예쁘다. 이제부터 내 애인이다. 이렇게 치근덕거렸다는 겁니다. 10시에 들어와서 자정쯤 돼서 방을 나갔다고 하는군요. 그렇게 오랫동안 있었단 말입니다. 예, 그러더니 이 여성에게 알 수 없는 의미의 5만 원을 쥐어줬다고 합니다. 이 사건이 발생하고 이 여성은, 이 피해자는 사표를 냈고요. 1년 넘게 소관이만 해오다가 결국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고 합니다. 이 전직 검찰총장은 이 여성이 회사를 그만둔다고 해서 위로 차원에서 찾아갔을 뿐 신체 접촉은 없었다. 이렇게 혐의를 부인했다고 하는데 그 아이가 그만둔다고 해서 설득하려고 간 거예요.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는데, 예. 이게 보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잖아요. 앞뒤가 맞아요. 예. 이런 일을 당해서 회사를 그만두겠다고 한 건데, 네. 뭔 회사를 그만두게 한다니까 위로를 하러 갔다 그러면서 뽀뽀를 해달라고 그러고 5만 원을. 이 양반 끝났네요, 보니까. 예. 아이고. 이 양반의 실명은 인터넷 조금만 뒤지면 다 나오더만요. 그때 그 출신 고향 도시에서 예. 해방 이후 최대 천재다 이런 소리가 나오고 호남에서 3대 천재다 이런 말도 들었는데. 힌트를 많이 주세요. 참 너무 뜻밖여서 그렇습니다. 예. 검찰총장 이게 뭡니까? 이제 박희태 전 국회의장도 또 이 양반도 검사 출신 아닙니까? 그렇죠. 예. 네, 박희태 검사 출신이죠. 예. 네, 하습니다. 또 박희태 전 의장 같은 경우 폭탄주를 원조라고도 최초로 제조했던 그런 인물이기도 하고 말이죠. 참 이게 검사보다는 이렇게 화류계에 계셨으면 좋았을 분들이 검사직 감다시고 말이죠. 예. 그거 참 버릇을 잘못 들어서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누가 이런 걸 가르치나요? 검찰에서 영감님 이러니까 젊은 검사도 나이 먹은 수사관들이 찾아가서 영감님 이러죠. 그리고 떠받들어 모시니까 예. 웬만한 거는 다 자기만 대로도 되는 줄 알고. 예. 이 유승환 감독의 영화 있지 않습니까? 그 검사와 경찰의 그 어떤 갈등. 그 경찰이 가장 싫어하는 영화로 알려진 부당거래. 부당거래. 예. 네. 황정민과 유승환 감독 동생이 누구죠? 유승범? 유승범. 예. 유승범. 예, 둘이 나왔던 네, 영화. 네. 예. 그 영화를 보시면 그렇죠. 꽤 그 시나리오가 아주 꽉 잘 짜여진 그런 영화였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예. 자, 마지막 한번 볼까요? 이분도 구설, 네. 말과 탈 하면 안 빠지는 분인데, 수해 골프로도 유명한 분이고, 네. 친박 핵심이죠.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 네.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경기 의정부 경민대학교의 교직원 합격자 일부가 네. 지난 총선 때 자신의 선거 캠프에 동원됐다는 보도가 나와서 야당이 검찰에 수사를 해달라 이랬군요. 그러면 이거 선거법 위반인 겁니까? 선거법 위반으로 드러난다 하더라도 네. 이미 6개월 공소 그러게요. 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처벌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쯤 되면은 정치 더 못하지요. 예.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 아시는 대로 몇 달 전만 해도 아프리카에서 건너온 노동자들 그래요. 착취했다는 네. 그런 비난을 받았던 인물 아니겠습니까? 네. 아프리카 예술박물관 이사장 직함의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 말입니다.
야당 김정현 새정치민주연합 부대변인은 이미 홍문종 의원은 아프리카 박물관 노예 노동 문제로 도덕성에 대한 국민적 지탄을 받은 바 있는데 이번에는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대학의 교직원 채용자들을 선거 때 강제로 동원했다는 증언에 대해서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을 것이라면서 같은 종류의 죄질이 나쁜 사건이 왜 유독 홍문종 의원과 관련되어 있는지 의아할 따름이다 이렇게 질타했습니다. 오늘 한국일보 수도권판에 실린 내용인데요. 2012년 4월 총선 때 홍문종 위원장의 의정부 선거사무실에서 일했다는 지난해 경민대에서 퇴직한 A씨의 그 증언이 실렸습니다. 이 A씨는 지난 총선 직전에 채용시험에 합격해서 총선이 끝난 다음 계약 측에 임용이 됐는데 이제 입을 열었던 겁니다. 또 B씨가 있습니다. B씨의 가족들은 이 B씨가 홍문종 위원장의 선거 캠프에 동원돼서 노동력을 혹사당했다. B씨 측은 또 거의 매일 새벽에 나갔다가 밤 10시가 넘어서야 퇴근했다. 대학 출근을 앞두고 있어서 불만을 제기하기 어려웠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다른 합격생 몇 명도 선거 사무실에서 함께 일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 일부에게는 별도의 대가도 지불된 것으로 안다. 뭐 이렇게 증언했다고 합니다. 복수의 증언이죠. 네. 예. 자, 이와 관련해서 오늘 홍문종 의원이 뭐라고 해명하고 있어요? 해명 자료를 냈는데 한국일보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니며 새정치민주연합의 공세는 허위 사실을 기반으로 한 정치적 음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한국일보는 A씨에 대해서 지난 총선 직전에 채용시험에 합격한 다음 지난해 경민대에서 퇴직한 인물로 적시하고 있다. 경민대학은 지난 총선 직전에 3명의 직원을 뽑았고 이 중 2명의 직원은 지금도 학교의 교직원으로 재직하고 있으며 1명의 직원이 지난해 퇴직했다. 하지만 퇴직했다는 이 직원은 오늘 학교 관계자와의 통화에서 몇 달 전 한국일보 기자에게 전화를 받은 적이 있지만 본인은 기사에 나온 내용으로 인터뷰를 한 적이 없다. 만약 본인과의 통화 내용을 바탕으로 이런 기사를 썼다면 악의적인 왜곡이다. 라는 뜻을 분명히 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구구절절이 그렇게 해명할 일이 아닌 것 같구만. 팩트가 딱 떨어지는데. 네. 그러니까 아마 또 한국일보가 특종이니까 보안 유지하려고 밤새 가만히 있다가 시내판에만 딱 넣은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뭘 이렇게 정불명하면은 제소를 하고 사실관계 밝히면 되겠네요. 이제 한국일보 기사와 또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한국일보 기사를 인용한 인터넷 언론에 대해서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하는 동시에 검찰 고발을 통해서 법적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이렇게 밝혔는데 하는지 봅시다. 그러십시다. 이게 그냥 제가 봤을 때는 말로만 이러는 거면은 이거 엄포에 그치는 거거든요. 제 이강윤의 오늘이 끝나고 네. MBC 라디오에서 7시 20분부터인가 하는 왕상한 교수가 진행하는 프로가 있어요. 네. 거기에 이 홍문종 의원하고 그 허스키한 민주당 새정치민주연합의 이상민 의원인가? 대전 출신. 예. 둘이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 네. 홍문종 의원 말투가 본래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너무 기고만장해요. 예. 그 주변에서 좀 얘기를 해주면 좋겠어. 아침에 시사 프로그램 인터뷰한 거 들어보셨어요? 못 듣는데. 잠이 덜 깬 목소리로. 그러는데 그냥 그 시간에 주무셨으면 좋겠어요. 또 약주를 좀 하신 모양이고. 아니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또 안 하셨겠죠. 아 그래요. 예. 어쨌거나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안 그러겠죠. 너무나 이렇게 사람을 한 수 내려다 보면서 예. 이렇게 하는 게 아주 불쾌감을 주던데. 이 친박들의 아주 보편적인 스탠스예요. 보면은 들어보니까 똑 떨어지는 팩트인데 이따 양정대 기자한테도 한번 살짝 물어보죠. 예. 자, 브리핑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용민 PD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가 만우절인 4월 1일 오늘 거짓말처럼 30명도 채 안 되는 취재 제작 인력으로 거짓말처럼 매일 1시간짜리 생방송 뉴스를 만드는 TV방송을 시작합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중계카메라 나가 있습니다. 박보아 PD. 국민TV 뉴스 유지연입니다. 국민TV 뉴스 김희주입니다. 국민TV 뉴스 김진입니다. 국민TV의 첫 TV 프로그램은 밤 9시 당신의 진실한 메신저 뉴스K가 있습니다. 뉴스K 국민이 세운 미디어 협동조합이 만듭니다.
네, 5시 54분, 55분이 곧 되겠네요. 게시판을 조금 보겠습니다. 우선 오늘 진짜 인터뷰는 싱글세라는 거 오늘 회자됐기 때문에 많이들 들어보셨죠. 이제 구애 방법도 바뀔 거라면서요. 싱글세 물을래, 나랑 같이 살래, 이런 데는데.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신원기 간사 연결해서 싱글세 관련된 얘기들 다각적으로 좀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하시고 싶은 말씀, 제언 또는 질문, 이런 것들 올려주시면. 그런데 제가 좀 찾기 쉽게, 이렇게 샵 같은 걸 해가지고 싱글세 이렇게 하고 적어주시면 제가 좀 찾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샵 싱글세 하고 콜론 하고서 이렇게 말씀을 남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케이 마린님. 이상민 왕상한 MBC 라디오 프로그램 얘기했고, 홍문정 의원이 화수분이다 이런 말 남기셨네요. 자기보다 약한 사람은 다 노예 부리듯이 한단다. 참 비겁한 의원이다. 록 에이지스님. 제가 가끔 좀 표현을 조금 순화시켜서 읽는 것 여러분들은 아시죠? 그 정도는 넘어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까 부당거래 그건가요? 캣23님. 너는 나를 너의 라이벌로 생각을 하지를 마라고 했던 검사역의 대사가 생각이 나신다는 얘기 같습니다. 너는 나를 너의 라이벌로 생각하지 마라. 서민경제 살리기 탈을 쓴 초이노믹스의 실패는 국민경제가 바로미터다. 뉴욕타임스 기사에 반박 기사를 낼 시간에 진정한 서민경제 살릴 정책 고민을 하는 것이 국록을 먹는 자의 본분임을 잊지 말아라 라고 좌삐리 좀비님께서 엄하게 꾸짖어 주셨습니다. 네, 뉴욕타임스는 아니었고 월스트리트 저널인데요. 큰 차이는 아니니까요. 사실관계는 아무튼 바로 잡습니다. 야, 이거는 아주 무슨 판소리 사설 가락처럼 운율이라 그러나요? 라임이라 그러나요? 딱 맞는데 무슨 막걸리 한잔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국물도 없으다님은 거의 이 글을 이렇게 부리는 솜씨가 보통이 아니신 건 늘 알고 있었는데, 떡검이라 해서 떡값만 받는 검찰인 줄 알았더니 아무데나 떡하니 들어가서 함부로 떡질하고 떡값 주고, 그래서 떡검이구만. 그러다 인생 떡돼지라고 전직 검찰총장께 하신 말씀 같습니다. 로즈마리님, 이강윤의 오늘 잘 듣고 있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요. 거의 지금 감기에 함락을 당했습니다. 아주 좀 초비상인데요. 굉장히 힘드네요. 특히 용민이 아저씨는 아침 저녁으로 뉴스 브리핑을 해주시는데 낮잠은 좀 잡니까? 아무튼 우리 조합원들 걱정 안 하게 몸조리 잘 하이소. 다른 분들도 수고 많으십니다. 예, 체력이 좋은 건지 체격이 좋은 건지 아무튼 큰 일꾼 맞습니다. 아까도 반팔 티셔츠 입고 와서 깜짝 놀랐는데요. 더불어 살자님, 네. 남북, 동서, 진영 간, 계층 간, 그리고 세대 간 갈등의 골이 점점 깊어간다. 그렇죠. 이대로 가면 우리나라에는 미래는 없다고 본다. 근데 이런 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 이익 지키기에만 급급한 박근혜 대통령과 그 주변 세력들, 더 이상 역사와 민족 앞에 죄를 짓지 말아야 한다. 요즘 돌아가는 거 보니까 해도 너무하다, 심각하다 이러셨습니다. 남북, 동서, 진영 간, 계층 간, 세대 간. 그렇죠?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 한반도에서 있을 수 있는 모든 갈등의 골은 다 이 5개로 집약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록 에이지니스님,
실업률이 10%를 넘은 것도 큰 문제지만 더 중요하고 심각한 문제는 취업한 사람들의 약 50%가 비정규직이어서 언제 잘릴지 모르는 고용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짚으셨고 철저하게 동의합니다. 국물도 없수다님께서 맞습니다. 그렇다면 체감 실업률은 약 60%에 육박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이 비정규직들도 잠재적 실업자 또는 실업 불안, 실업 공포 앞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는 점을 잠재적 실업률로 만약에 잡는다면 심정적 실업률은 포함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뭐 몇십 %로 치솟는 거죠. 그나저나 실업률이 마의 10% 벽을 넘겼다는 것은 만약 유럽 같으면 이건 정권이 바뀔 일입니다. 의원 내각제니까 곧바로 의회 해산 들어가고 뭐 내각 총사퇴하고 그런 일이거든요. 오늘 통계청이 처음으로 취업 가능자까지 다 합쳐본 실질적 의미의 실업률, 체감 실업률, 진정한 의미의 실업률을 오늘 처음으로 집계를 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이전까지 방식으로 하면 여전히 실업률은 3.8%가 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그거 사실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통계 아닙니까? 뒤늦게나마 통계청이 체감 실업률 그리고 사회의 현상을 정확하게 반영하는 체감 실업률, 생생한 통계를 잡기 시작한 것은 잘했다고 보는데 그렇게 잡고 나니까 여지없이 대번에 그냥 10% 넘어버리는 것이죠. 심각합니다. 네, 싱글세 관련해서 기탄 없이 이렇게 질문인데 이렇게 써도 되겠어? 조금 부족하지 않을까? 그런 거 전혀 염려하지 마십시오. 제가 갈무리해서 여러분이 여쭙고자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는 핵심은 건드리지 않으면서 포장을 할 테니까 기탄 없이 편하게 써주십시오. 게시판은 조금 이따 다시 보겠습니다. 정치평론가 이강윤이 함께하는 국민라디오 이강윤의 오늘 이강윤의 예리한 시각. 이제는 뉴스의 행과 간을 짚어냅니다. 네, 어제 오후 늦게 지금 세월호 유가족들 유일하게 남아있는 광화문 농성장에 어버이 연합 그리고 한결의 무슨 단체인가 이런 젊은 청년들 많이 있는 보수단체 회원 한 50여 명이 그 농성 천막을 습격했죠. 그래가지고 일부 집기도 좀 부서지고 그래서 경찰이 긴급하게 나와서 제지를 하고 이 과정에서 시민 그리고 동조 농성을 하고 있던 분들과 이제 일부 육체적 물리적 접촉도 있고 이랬는데 그 관련된 기사를 전하고 있는 오마이뉴스 기사를 먼저 들으시겠습니다. 기사 제목은 농성장 철거? 새끼 잃은 부모는 두려울 게 없다라고 이렇게 더블 쿼트가 돼 있고요. 현장 그러니까 아마 르뽀식으로 기사를 분류하는 오마이뉴스의 분류법인 모양입니다. 세월호 유가족들의 마지막 거점 광화문 광장 농성장이라는 부제가 달린 기사의 앞부분 일부를 들으시겠습니다. 어제 오후 어버이연합 등 보수단체 회원 50여 명이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고성을 지르며 소동을 일으켰다. 국회가 세월호 특별법을 통과시켰기에 광화문 광장 세월호 유가족 농성장을 철거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세월호 유가족들은 세월호 특별법이 미흡하기 때문에 진상조사가 이루어지는 끝까지 농성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국민들에게 세월호 참사가 잊히지 않기 위해 대국민 운동을 펼치기 위한 거점으로 농성장을 지키려 하고 있다. 서울시는 농성을 유지하겠다는 유가족의 입장을 존중하고 있다. 농성장은 세월호 유가족들의 최후의 보루다. 안산에는 희생자 유가족들이, 진도에는 실종자 가족들이 있지만 서울에는 광화문 광장 농성장만 남았다. 네, 지금 마침 게시판을 보니까 오동팔이라는 닉네임을 쓰시는 분께서 5시 57분에 사진을 하나 올려주셨네요. 지금 얼굴이 정면으로 보이는
체크무늬 점퍼를 입고 있는 분이 이제 시민이고요. 얼굴이 정면으로 보이는 검은 상의를 입고 있는 사람이 그 시민의 이제 머리카락을 이렇게 움켜쥐고 아주 격분한 표정을 지으면서 뭐 고성을 지르는 것 같은데, 그분이 입고 있는 그 뒤에 보면 단자만 하나 보이죠? 어느 분 혹시 지금 페이스북 하고 계시면요, 박래군이라는 사람을 찾아서 그 페이지에 가보면 서북청년단이라고 명확히 프린트가 찍혀 있는, 아마 맞춰 입은 유니폼 같아요. 그걸 입고 있는 어떤 턱수염 난 사람의 사진을 이렇게 박래군, 인권운동가 아시죠? 박래군 씨가 올려놓은 걸 봤습니다. 똑똑히 기억하자 그러면서 전체 공개로 해놨던데요. 혹시 그걸 뭐 캡처를 하든 해서 한번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시민, 천막을 습격한, 와서 행패를 부리는 사람도 그 옷을 입고 있네요. 서북청년단의 단자만 보이는데. 그리고 이제 2명의 경찰이 그 사람을 제지하는 그런 장면을 사진을 올려주셨네요. 고맙습니다. 페이스북 혹시 보실 거면 박래군입니다. 올레자에 뭐 임금군인가 그럴 텐데요. 이름이 좀 발음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청운동 효자동 주민센터 앞, 그리고 국회, 그리고 광화문 농성장, 이렇게 3군데에 있었죠. 서울 시내에는. 안산에는 정부 합동 분향소에도 세월호 유족들의 천막이 물론 있고요. 서울에 3곳이 있었는데 특별법 국회 통과되고 하면서 지난 5일에 청와대 앞 농성장은 자진 철수를 했고요. 지난 8일에는 국회 사무처에서 일방적으로 세월호 국회 농성장을 그냥 철거해버렸습니다. 어차피 철거 예정이긴 했었죠. 하루 몇 시간만 좀 기다려줘도 그렇게 일방적 철거 그런 건 피할 수 있었는데. 어쨌거나. 그리고 현재 유가족, 세월호 가족협의회는 상징성으로, 그리고 특별법에 입각한 진상조사규명위원회의 활동, 특검의 제대로 된 수사, 이런 것들이 잘 되는지를 지켜보겠다. 그리고 국민들에게 세월호를 잊지 않게 하는 그런 의미로 광화문 농성장은 유지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도 그것을 동의를 했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는 광화문만 남아 있는데, 광화문 농성장에는 그 유가족, 이종철 선생, 그리고 오병환 선생, 이 2분이 지금 100일 넘게 이곳을 계속 지키면서, 그러니까 여기 그 김영호 씨, 유민 아빠 김영호 씨가 이렇게 목숨을 건 단식 투쟁하고 할 때 머물렀던 바로, 그러니까 그 중앙동이죠. 광화문에 가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이렇게 디귿자로 돼 있는데, 이순신 장군 동상 바로 앞에 있는 본체격에 해당하는 그 텐트에 이종철, 오병환 씨, 이 2 사람이 100일 넘게 지금 지키고 있습니다. 농성장 주인 겸, 사실 유가족이니까 유가족만이 그 텐트, 그 천막 동을 쓸 수 있는 거고요. 이분들의 의지는 확고합니다. 세월호 특별법이 유가족 입장에선 좀 미흡한 점이 있다. 그러니까 진상규명조사위원회 활동을 통해서라도 좀 보충을 하거나 확실히 매듭지어야 하고, 그것을 국민들과 함께 지켜보겠다는 차원에서 유지하겠다. 그러니까 최소한의 발언 또는 세월호가 우리에게 던지고 간 대한민국 안전에 대한 파수꾼의 상징적인 천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보수단체들은 세월호 특별법 이제 통과됐으니까 농성할 이유 뭐 있느냐 그러면서 철거를 요구하고 시비를 붙고 하다가 급기야 어제는 와서 이렇게 물리적으로 그냥, 사실 그 텐트 그거 몇 사람이 가서 그냥 맘먹고 이렇게 하면은 바로 쑥대밭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한 50명이 와서 막 그렇게 으시다시다고 몰려왔는데, 경찰도 좀 비교적 어제는 좀 신속히 했고, 또 대응도 바로 이루어져서 텐트 천막이 쓰러지거나 하는 불상사는 없었지만, 어제 이 사람들이 이제 오후 5시경에 이제 이렇게 소동을 빚고 나서 동아일보 앞에 대각선 건너편에 가면 그 보수단체 쪽 텐트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이제 집회도 하고 간식들을 먹고 자진 해산을 했대요. 그러면서 오늘 또 오겠다고 예고를 했습니다. 아마 매일 이런 시도가 계속될 것 같습니다. 주된 뭐라고 할까요? 주된 그룹은 서북청년단이라는 사람들이고요. 아주 이제 공개적으로
이렇게 유니폼에 글자까지 박아서 이렇게 하고 다닙니다. 아, 네, 지금 누가 올려주셨군요. 그 박래군 페이스북에 보면 그 조끼에 아주 확실히 보이시죠? 네, 태극기, 앞에는 태극기를 박았고 뒷면에는 서북청년단이라고 돼 있는. 뭐 저 사람이 지금 지휘자인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근접 촬영을 하고 언론사에서도 찍어들 갔던데. 지금 가족대책위원회와 국민대책위원회는 4.16 약속 지킴이 또는 뭐 국민 간담회, 광화문 TV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날씨가 많이 추워져 가고 시간이 지날수록 특히 세월호 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현격하게 줄어서 웬만한 집회에서는 수백 명을 넘지 못하는 그런 일이 계속되고 있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세월호를 잊어가는 것 아니냐라는 유족들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뭐 그 지난 여름 5월, 6월, 7월 뜨겁게 달궜던 세월호로 인해서 똘똘 뭉쳐진 분노와 변혁에 대한 요구, 목소리 이것을 다시 되살리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상황이 변한 것도 있고 세월호에 대한 상당한 부분의 얼개가 밝혀졌고 1심 판결, 선원들에 대한 1심 판결이 이미 내려졌고 이제는 이제 해경들에 대한 재판만 남아있는 상태고요. 특별법, 한 축이었던 특별법 그리고 그 특별법을 이끌어냈던 김영호 씨의 단식 이런 것들이 이제 한바탕 지나가면서 동력을 잃어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가 304명을 내놓고 무언가를 얻는다면 그리고 또 얻어야 한다면 광화문 이곳은 그 유가족들에게 동조를 하건 뭐라를 떠나서 최소한 자기 가족, 생때 같은 자기 새끼 가족을 잃은 분들이고 동굴 속에 상처받은 짐승이 절룩거리면서 들어가 있는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분들 앞에 무슨 이즘, 이념, 진영, 논리 이런 게 어떻게 그런 걸 꺼내 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너무 그냥 막연하게 감성에만 호소하는 게 아니고요. 실은 그 감성적인 차원에서 인격적인 차원에서 얘기를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라고 봅니다. 효과적이어야 하고요. 거기 와서 행패를 부리는 일베 또는 어버이연합 이분들하고 무슨 토론이 되겠으며 이분들 아주 격해서 와 있고 쌍욕을 늘어놓고 이미 때려부술 각오를 하고 있는 사람들하고 무슨 차분한 토론이 되겠습니까? 그들이 우리와 같은 유전자 형질을 나눠 가진 한민족이고 같은 백의 민족이라면 같은 언어를 쓰고 같은 문화권에 있고 같은 날 추석을 쇠고 같은 날 설을 쇠고 같은 날 차례를 지내고 같은 날 조상신께 음복을 하는 그런 사람이라면 저는 절절한 말 한마디로 그들을 제압할 수 있거나 물리칠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유가족들이 농성장을 유지하겠다는 이렇게 입장을 밝히니까 서울시 측에서는 유가족들의 입장을 존중해서 최소한의 편의를 위한 의료, 소방 등의 지원은 그대로 유지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어제 습격에 참여한 단체는 한겨레 청년단, 대한민국 어버이연합, 탈북난민인권연합 등 보수단체 회원 50여 명이었습니다. 이제 날이 추워지고 하니까 지내기 불편할 것 같다 이런 염려성 얘기를 시민들이 많이 건네시죠. 그런 거에 대해서 그 지금 광화문 농성장을 지키고 있는 두 분 유가족 이 선생과 오 선생 이런 말들을 하신답니다. 얼어 죽어도 농성을 해야 한다. 겨울이든 뭐든 진상조사를 제대로 할 때까지 자리를 지키겠다고 말했습니다. 최소한의 난방시설 공사를 며칠 전에 한 것을 사진 봤는데요. 그러면서 보수단체 회원들이 어제 와서 그 난리를 피우고 소동을 피는 것을 지켜보던 유가족 이종철 씨는 저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라도 시끄럽게 해야 국민들이 세월호 사고를 잊지 않겠지요 라고 말을 했답니다. 이 얼마나 억장 무너지는 소리입니까? 저렇게라도 해서 그저 언론에 한번 좀 실리고 소동이 나야 사람들이 쳐다보지 않겠느냐. 그 봄, 여름 우리들의 뜨거운 분노와 같이 하겠다는 맹서와 다짐과 격려와 연대는 다 어디로 갔습니까?
그 이종철 씨가 이렇게 말을 맺었습니다. 그 말이 이 기사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두려울 게 뭐가 있나요? 내 새끼 잃은 부모들은 두려울 게 없어요. 네, 농성장에는 모두 13개 동의 천막이 있습니다. 이것은 다 서울시에서 지원해 준 겁니다. 그런데 시는 천막 1개 동에 대해서는 허가받지 않은 불법 설치물로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서울시에서 지정해 준 그거 이외에 추가로 필요해서 뭐 허드렛 것도 넣고 뭐 이런 시위용품이다 뭐다 이런 것들 말이죠. 서울시에서 해준 게 너무 좁아서 할 수 없이 하나를 더 쳤는데 그거는 지금 서울시에서 허가받지 않은 거에서 불법 천막인 것이고 무단 점유에 따른 변상금을 하루에 5,960원씩 물리고 있답니다. 그래서 어제인 11월 현재 그 변상금은 약 72만 원 정도 된다고 하네요. 그것은 농성 상황 그리고 천막을 유가족들이 스스로 철거할 때 유가족들에 부과할 계획이라고 서울시는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서울시에서 허가받고 하는 것이고 허가받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과태료입니까? 부과금, 변상금 제대로 내면서 하고 있는 거죠. 이건 지금 무단 점유라거나 왜 우익단체 회원들이 와서 그 시비 걸 만한 거리가 못 되는 겁니다. 뭐 불법 점유다 뭐다고 하는데 그건 사실관계가 다른 거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서울시는 유가족들 건강을 위해서 의료진과 구급대원을 24시간 대기시키고 시청 직원과 유가족의 한라인 긴급전화도 개설을 해줬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유지가 되고 있는데 이곳이 대한민국 안전의 파수꾼이자 끝까지 지켜내려는 풍전등화처럼 흔들리긴 하지만 안전에 대한 최초이자 마지막 발신지라는 점에서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갖고 광화문을 지나게 되시거나 하면 가서 그냥 스스럼 없이 들어가서 한마디 인사 건네고 뭐 따뜻한 뭐 차나 이런 것도 좀 함께 나누고 할 수 있으면 어떨까. 단지 광화문에서 싸움을 걸겠다고 아예 작정을 하고 달라드는 그런 측들과는 사전에 어떻게 뭐 이건 경찰의 역할이 대단히 크죠. 그래서 접근을 차단한다거나 해서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아야 되겠다. 그것이 최소한의 치안을 유지하는 경찰의 몫이라는 점 분명히 해둡니다. 뉴스 행간이었습니다. 경남 거창에 사는 조합원 백함나무님. 남편의 유언으로 온 가족이 미디어 협동조합원이 됐습니다. 라디오 비평 들으실 때마다 아이고 속이 시원하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먼저 하시고요 가입을. 예, 그 뜻을 이제 알았기 때문에 손자 손녀 뭐 6명까지 뭐 그렇게 이제 다 가입을 하게 됐지. 작고한 부부는 왜 국민TV 조합원 가입 이것이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언론운동이라고 확신했을까요? 가슴 아픈 가족사가 있었습니다. 저는 민족일보 조용수 그분 그때부터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저 동아투이 그때 남편이 저 광고도 내고 또 한겨레 주주도 되시고 저희 시어른 되시는 분이 보도연맹에 억울한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중학교 때 아버지가 억울하게 그리고 옥살이 하실 때 그 도시락을 가지고 감옥에 가서 어느 날 갑자기 그래 이제 총살 당했다는 그런 걸 안 겪었으면은 또 뭐 평범하게 살았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도 공정언론 건설에 함께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국민.tv 미디어 협동조합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조합원으로 가입해주세요. 전화 서울 3144-7737, 3144-0933으로도 하실 수 있습니다. 이강윤의 오늘. 이제는 정가 산책으로 함께합니다. 정치권 동향 생생하게 풀어드릴 분은요. 네, 한국일보 이양정대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감기 조심하십시오. 네. 저기 새누리당 홍준표 경남지사, 아니 뭐 이분 예. 다혈질이고 뭐 그런 건 아는데 좌충우돌이 좀 심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 그 법치 논쟁, 정치권의 법치 논쟁을 실질적으로 촉발시킨 당사자 아닙니까? 네. 이 경남도 예산 중에서 무상급식 예산은 교육청에 편성하지 않겠다. 뭐 이렇게 이 앞장서서 선언을 하면서 이 불필요한 논란을 지금 가중시킨 당사자인데 오늘 지금 새누리당 내 이 보수혁신특위 전체 회의에 이 홍준표 지사가
잠시 참석을 했었는데요. 네. 이 홍 지사가 지금 현역 지사 신분이어서 이제 이 혁신의 자문위원을 맡고 있는데 오늘 자문위원 자격으로 이 참석을 해서 이 김문수 혁신위원장은 물론이고 김무성 대표까지 뭐 과하게 표현을 하면 아주 이 도마에 올려놓고 이 잘근잘근한 이 비판을 가했는데요. 이 비판의 내용이 듣기에 따라서는 특히 김 지사나 그러니까 김문수 위원장이나 뭐 김무성 대표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좀 인격 모독적인 뭐 인격 모독으로 좀 느낄 만한 그런 좀 아슬아슬한 발언 수위 내용들이 좀 있었습니다. 네. 홍 지사가 새누리당 혁신위원회에서 사실 의원 특권 내려놓기 뭐 이렇게 시작을 한 게 사실은 좀 첫 단추를 잘못 꿰는 그러니까 실제 필요한 이 보수 혁신의 핵심 내용을 좀 굉장히 뭐랄까요 좀 급이 낮은 그런 수준으로 전락시켰다 뭐 이런 지적들이 많았었는데 예. 이제 그런 지적을 하면서 무노동 무임금칙과 관련해서 이 의원들이 그래도 이 특권이 일 잘하라고 이 헌법상에 규정해 놓은 특권인데 이 일당 노동자처럼 국회의원을 일당 노동자처럼 만들었다. 뭐 이렇게 비난을 했어요. 그러니까 일당 받은 노동자와 이 국회의원 물론 뭐 같은 부류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겠지만 마치 문제가 있는 거를 일당 노동자처럼 뭐 이렇게 전락시켰다 이렇게 비난을 한 데 이어서 이 김문수 위원장이 저런 생각을 하는 건 당신이 노동운동 할 때나 할 법한 얘기다. 네. 생각이다. 뭐 이렇게 비난을 했습니다. 이 듣고 있던 의원들 몇 사람이 좀 이렇게 나중에 나와서 이 기자들한테 얘기를 하면서 홍 지사가 좀 막 나가는 것 같다. 뭐 이런 표현을 했었는데요. 어쨌든 이 김문수 위원장의 표정이 굉장히 굳어져서 한동안 이렇게 딴 데를 찾아봤다고 합니다. 현장에서. 그러니까 그 정도로 홍준표 지사가 좀 말을 함부로 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얼마나 황당하면 그래 외면을 하면서 한숨을 쉬었답니까? 글쎄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홍준표 지사가 오늘 김무성 대표를 향해서도 한마디 했는데요. 네. 당시 이제 2006년에 당시 한나라당이 혁신위원회를 만들어서 이 현재 당원 당규의 근간이 됐었던 혁신안을 낸 게 있습니다. 네. 그때 보면 이제 대권 당권 분리 문제도 있었고요.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좀 개혁적인 내용들이 담겨 있었는데 그때 혁신위원장이 바로 홍준표 지사였습니다. 네, 그랬죠. 홍준표 지사가 이제 2006년 당시에 자신의 무용담을 얘기하면서 당시 사무총장이 총대 메고 반대하면서 이 전국 곳곳을 누비면서 반대하더라. 내가 8시간 동안 1대1로 싸우기도 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 당시 반대했던 사무총장이 바로 김무성 대표였다. 예. 그런데 지금은 어쨌든 김무성 대표 본인이 혁신위원들을 임명했으니 혁신안에 반대 못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듣기에 따라서는 사실 김무성 대표가 이 상황에 따라서 굉장히 좀 자기 그 입지에 따라서 자기 생각과 또 판단과 이런 것들을 달리하는 사람 뭐 이렇게 비춰지게 만든 거죠. 네. 김무성 대표 쪽에서도 오늘 홍준표 지사가 이제 먼저 4시 비행기로 경남에 다시 내려가야 된다고 해서 잠깐 이제 자기 얘기만 하고 나갔었는데요. 나간 다음에 기자들하고 만나서 이 홍준표 지사 좀 진짜 좀 과하다 이런 얘기들을 아주 기자들한테 이 뭐랄까 이렇게 좀 표현을 제가 이 방송이어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은 비탄 없이 해주세요. 아주 과한 예. 이 언사까지 동원을 하면서 아주 강도 높게 비난을 하던데 결국은 이 홍준표 지사가 사실은 여권의 잠룡 중에 한 명으로 거론되고 있고 예. 또 김문수 위원장이나 이 김무성 대표도 이 잠룡으로 거론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혁신위의 논의 어제 의총에서 좀 난타를 당하기도 했습니다만 네. 어떤 식으로든 이 혁신안에 최종적으로 이제 입안이 되고 정리가 되면 그 공은 사실 김무성 대표나 김문수 위원장 쪽으로 갈 공산이 크죠. 그렇죠. 어떻게 정리가 될지 모르겠지만 네. 그런 점에서 오늘 홍준표 지사가 평소에도 말을 좀 함부로 하는 스타일이긴 하지만 예. 좀 의식적으로 좀 과하게 그 경쟁 의식을 발동해서 그렇게 얘기한 것 아니겠느냐 이런 해석도 나오는데요. 이것과 함께 이 사실은 지금 친박계의
전반적인 이 정치적인 영향력, 당 안팎의 영향력을 감안을 하면 사실은 비주류의 좀 힘을 좀 한데 모아야 될 상황에서 이 홍준표 지사가 자기 자신의 정치적 입지 이런 것들만을 생각해서 좀 여기 부딪히고 저기 부딪히는 좌충우돌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양 기자 보시기에 그 노이즈 마케팅, 돈키호테 정치 좀 재미를 볼 것 같아요? 실제로 홍준표 지사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경남지사 자리가 뭐 예전에 이제 김문수 지사가 3선 출마를 안 한 이유 중에 하나도 이 경기지사 백날 해봐야 이 중앙 언론에 한 줄도 안 나더라 뭐 이런 얘기를 뭐 자기 측근들하고 했다는 얘기가 뭐 회자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예. 사실 경기지사도 그럴진데 경남지사가 사실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기는 쉽지 않죠. 그렇죠. 그렇다 보니 이 홍 지사가 좀 과하게 이 노이즈 마케팅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언론들 입장에서는 사실 홍 지사가 어쨌든 여권의 잠룡 중에 한 명이고 또 그 노이즈 마케팅의 그 내용들이 보면 굉장히 자극적인 내용들이 좀 많아서 또 관심을 또 안 가질 수도 없고 어떻게 보면 뭐 홍 지사 입장에서는 노이즈 마케팅을 굉장히 적절히 잘 활용하고 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과했다는 표현 나중에 방송 끝나고 메신저로 좀 보내줘요. 자, 이주영 해수부 장관. 진도에 계시는, 팽목항에 계시는 실종자분들은 정말, 그리고 뭐 실종자 가족뿐만 아니고 유가족들도 그 진정성 인정하고 이분과는 얘기가 되고 참 고맙다, 아쉽다 이런 거 기탄 없이 표현하던데. 네네. 이제 장관직 내놓고 다시 본업인 정치, 그래서 당에 복귀할 거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온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이 아마 빠르면 1월, 2월 중에 당에 복귀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당 안팎에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주영 장관 본인이 사실 작년에 원내대표 경선에 나섰다가 이제 최경환 현 경제부총리한테 8표 차이로 이제 근소하게 진 적이 있었죠. 예. 그리고 올해도 사실 이제 원내대표 경선에 출마를 본인이 준비했었고 사실 유력한 후보였다가 이제 해수부 장관으로 가면서 사실 이제 모주공산이 됐고 그러면서 이제 이완구 원내대표가 사실 이제 추대가 된 건데 본인은 원내대표에 대한 의지가 굉장히 강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월호 참사가 터졌을 때 사실은 세월호 참사가 터지면서 해양수산부 장관으로서의 역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이렇게 애매한 상황이 됐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본인이 어쨌든 이 문제가 좀 정리가 되면 나는 장관에서 물러나겠다 이런 의사를 수차례 밝힌 바가 있고 그리고 최근에는 이 주변에서 이주영 장관이 조만간 당에 돌아와서 원내대표 경선을 준비할 거다 이런 얘기들이 파다합니다. 이주영 장관 본인도 사실 원내대표에 대한 의지가 굉장히 강하다고 하고요. 실제로 지금 최근에는 이 이주영 장관이 좀 뭐 굳이 따지면 친박계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를 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박근혜 대통령 주변 인사들하고 보조를 좀 맞춰온 그런 측면이 있어서 범친박 뭐 이렇게 분류가 됐었는데요. 이번 세월호 참사의 이 수습 과정에서 사실은 청와대 쪽에서 굉장히 좀 이주영 장관의 이 역할에 대해서 높이 평가를 해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보면 이 친박계 내에서도 다음 원내대표는 이주영 장관이 뭐 되는 게 순리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네. 그런 거 보면 이주영 장관이 뭐 늦어도 1, 2월 중에는 이 당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이것과 함께 지금 여권 내에서는 이주영 장관뿐만 아니고 이제 총리도 조만간 뭐 교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과 궤를 맞춰서 사실은 차기 내년 1월 내지는 늦어도 2월 안에는 아마 박근혜 정부 3기 내각이 새롭게 재편이 될 거다. 그리고 이 개각의 폭이 꽤 클 거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주영 장관의 거취는 조만간 좀 분명해질 것 같고요. 이것과 맞물려서 지금 유승민 의원이 굉장히 좀 원내대표 내년 전당대회 내년 원내대표 뭐 출마를 위해서 열심히 뛰고 있는데 아마도 좀 본격적인 당내 경쟁 구도가 형성이 될 것 같고요.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는
박근혜 대통령과의 관계는 그렇게 개인적인 관계는 여전히 신뢰 관계가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만 네. 주변의 친박 인사들하고 별로 제 관계가 매끄럽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친박 쪽에서 아마 이주영 장관 쪽으로 이 힘을 실어주면 실제로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는 좀 비주류의 대표격으로 이렇게 갈 공산이 크다 이런 전망들도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바둑용어로 갈라치기, EJ, 그렇죠. 대항마. 어쨌거나 이주영 장관이 장관직은 버리는 대신에 앞으로 정치적 행동 반경은 좀 커질 것 같다. 이 말씀이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정가산책, 지금까지 한국일보 정치부의 양정대 차장이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큰빛 이끼벌레. 이곳은 공주보 상류입니다. 이미 20일 전쯤 이곳에서 큰빛 이끼벌레의 번식이 확인됐지만 이후 아무런 조치도 취해지지 않았습니다. 수질이 좋지 않은 호수나 저수지에서만 나타나던 큰빛 이끼벌레는 4대강 공사 이후 강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이 흐르지 않아 강이 썩어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물의 유속이 느리면 창궐하는 큰빛 이끼벌레. 결국 4대강 사업 탓 아니냐는 이야기로 귀결. 하지만 정부는 부인, 회피로 일관. 환경부는 공식 블로그를 통해서 큰빛 이끼벌레는 독성이 없고 자연 상태에 큰 피해를 주지 않는다고 해명했습니다. 금강유역 환경청은 4대강 사업 때문에 수중 생태계가 변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정부는 이들이 청정수역에서도 발견됐다는 기존 연구자료 등을 들며 반박합니다. TV조선, 이때 정부의 흑기사로 등장. TV조선 보도. 수자원공사는 창녕보를 건설하기 전인 2010년에도 낙동강에서 큰빛 이끼벌레가 많이 발견됐다고 반박했습니다. 4대강 사업 이전부터 다량으로 발견이 됐기 때문에 4대강 사업과는 무관한 것으로 보입니다. 상당수 학자들도 큰빛 이끼벌레가 수질 악화와 무관하다고 강조합니다. 이게 1990년대 중반부터 우리나라의 4대강뿐만 아니고 여기저기 지천에도 이게 살았던 그런 겁니다. 그리고 4대강 사업 때문에 이것이 늘어났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고. 그런데 왜 이러시나? 환경부는 손을 놓고 있었습니다. 조사의 확대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때 공감이 안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별도 조사가 안 이루어졌고요. 네네. 거기에 대한 대책은 저희가 앞으로 조사 계획은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예, 4대강 곳곳에서 발견된 큰빛 이끼벌레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환경에 해롭지 않은 수중생물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JTBC 보도 등을 통해서 문제가 제기된 뒤에 정부가 큰빛 이끼벌레를 수거해서 폐기물로 분류해 소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뉴스케이가 대책을 묻자 조사단을 구성했다는 거짓말도 했습니다. 관계 전문가 회의라는 이름에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거든요. 관계 전문가 회의를 하고 있나요? 예. 여기에 누가 참여하는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예? 누가 참여하는지 관계 전문가 회의에. 그건 저희가 일단은 관계 전문가는 저희가 지금 현재 이 태양동물에 대한 관계 전문가에 대한 지금 현재 여러분이 있는데 네네. 저희가 어떤 분이 참여하게 될지는 그것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사단이 구성됐다고 하고는 조사단원은 누가 될지 지켜보자니. 조사단원 없이 껍데기만 있다는 말? 한편 어제 KBS 보도. 지난 여름 4대강 곳곳에 창궐하고 있는 큰빛 이끼벌레 보도해드린 바 있는데요. 그 유해성에 대한 과학적 조사 결과가 공식적으로 나왔습니다. 물속에 아모니아성 질소가 그 정도의 농도를 보인다 하면은 물고기가 사실상 생존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조사단은 정체 수역에서 큰빛 이끼벌레가 대량으로 번식하면 생태계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조사단은 큰빛 이끼벌레가 초속 0.2m 이상의 유속에서 사멸한다며 대량 번식을 막기 위해 강의 유속을 빠르게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정치평론가 이강윤이 진행하는 이강윤의 오늘을 듣고 계십니다. 이강윤의 오늘은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의견과 건의가 있으시면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네, 진짜 인터뷰입니다. 오늘 하루 싱글세. 몇 년 전에 한번 나왔던 얘기인데 다시 느닷없이 튀어나오면서 하루 종일 SNS가 시끄러웠죠. 보건복지부에서는 공식 부인하기도 했고요. 혼자 사는 1인 가구에게 세금 물리겠다는 겁니다. 처음 들으신 분 계십니까? 어떠세요? 황당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거고요.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신원기 간사와 함께 얘기 나누겠습니다. 신 간사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혹시 우리 신 간사께서는 만약에 싱글세 도입하면 그 세금 내야 되는 과세 대상이십니까? 사회적 인식으로는 과세 대상이 아닌데요. 네. 이게 아직 전입 신고가 덜 끝나가지고 예. 과세 기준상으로는 세금 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서류상으로는 지금 싱글이시다 이 말이시군요. 네. 실질적으로는 싱글이 아니신데. 넘어가시죠. 네. 그 빨리 신고하세요. 신고는 했는데 이게 괜히 또 세금 내신다. 자, 네. 오늘 하루 시끌벅적했던 이 싱글세 과세 논란 어디서 어떻게 출발했던 건지 좀 전말을 좀 정리 좀 먼저 해주실까요? 일단 매일 나오는 그 경제신문 거기서 나온 건데요. 거기 이제 보건복지 매일 경제신문. 네. 그렇게 또 재밌게 표현하시죠. 네, 보건복지부에서 이제 저출산 대책으로 이제 한참 거기 브리핑을 하다가 앞으로 이제 몇 년 후에는 이제 싱글세를 매겨야 될지도 모르겠다라고 해서 이제 1인 가구에 세금을 매기는 방안을 언급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네네. 물론 이제 예산도 부족하고 이제 저출산 이 정책 효과도 이제 불확실한 상황에서 정부 지원만으로는 이걸 극복하는 데 한계가 있다. 그런 인식에서 나온 것 같은데 아무래도 장기적으로는 좀 페널티 정책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 말이 이제 퍼지면서 가뜩이나 이제 3포 세대다 뭐다 해서 이제 또 화도 났고 이제 찬바람 불어서 이제 외롭기까지 한 전국의 이제 청춘 남녀들이 다 같이 이제 분노를 자아낸 지금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매경 보도가 지금 보건복지부에서는 공식적으로 부인하고 하던데 공무원들은 문제가 되면 항상 그런 거 아니라고 잡아떼고 부인하는 게 너무 흔히들 써오는 수법이긴 하지만 이 보건복지부 고위 관계자는 사람 싱글세 얘기했다는 그 말이 진정성이 있게 한 겁니까? 아니면 그냥 예를 들면서 이럴 수도 있고 하면서 말끝을 흐리는 농담. 그러니까 액센트는 주어져 있지 않은 건데 기자가 이거 기사 되는 것 같다 해서 썼고 그게 확 이렇게 커져버린 그런 건 혹시 아닌가요? 글쎄요. 일단 저도 거기 들어가서 제가 본 건 아니라서 이제 텍스트로는 조금 느껴진 한계가 있는데 일단 가장 놀라운 건 이제 그런 발상을 이제 공식 석상에서 했다는 게 참 놀랍고요. 일단은 그리고 정말 사실 이제 박근혜 정부라면 그런 방안이 정말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일말의 불안감이 좀 더 큰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그냥 농담으로 한 얘기는 아니었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읽어준다면. 네. 그러면 지금 대통령도 대상 아닙니까? 근데 50세 이하라고 해서 49세 이하라고 해서 아마 과세 대상에서는 빠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그 나이가 49세 저거죠? 출산과 관련이 있나요? 그 부분이 아무래도 고려되지 않았을까 싶네요. 대통령께서는 세금 안 내셔도 되는 거구나. 자, 실제 싱글세를 고려해야 될 만큼 우리 저출산 현실 심각하다는 건 다 몇 년 전부터 계속 해오는 얘기인데 그 원인 저출산 원인 어떻게 우리가 찾아 나가야 문제를 정확하게 인식하는 겁니까? 원인이라고 봤을 때 일단 보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 숫자로 먼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아이를 왜 낳지 않을까라는 것을 일단 출발을 해보면 숫자로 보면 이제 4인 가족 기준으로요. 이제 가처분 소득을 보면 2000년에는 월 한 270만 원 정도에서 2013년에는 345만 원 정도까지 이제 올라갔거든요. 한 28% 정도 올랐는데 이제 아이 이제 자녀 보육비랑 이제 교육비를 합쳐보면 2012년 기준으로 보면 아이 한 명당 이제 대학 졸업까지 해서 평균 한 3억 1천만 원 정도 들어가는 걸로 나와요. 네, 2003년에 이제 같은 저걸로 보니까 아이 한 명 키우는데 2억이 조금 못 됐거든요. 1억 9,600만 원 정도 들었는데 이제 가처분 소득이 늘어난 게 28% 늘었는데 자녀 양육비는
이제 9년 동안 57% 정도에서 한 2배 정도 올랐어요. 네네. 이제 여기다가 이제 아이 키우기에 사실상 너무나 힘든 이제 직장 문화든가 아니면 이제 경력 단절 문제, 그리고 사실 그 보육을 도와주는 그런 뭐 전문 인력들의 부재까지 생각해 보면 사실 엄두가 안 나는 게 정상적인 맞거든요. 예. 물론 이제 결혼을 해야 이런 고민도 하지라는 분들이 있다는 걸 생각해 보면, 예. 전반적으로 좀 아이를 낳으라고는 하지만 출산에 대해서는 너무나 비협조적인 사회가 아닌가. 그게 가장 큰 문제 같아요. 아니 근데 네. 우리 저 청취자 한 분도 써주셨는데 지금 6시 34분에 견해를 하나 올려주셨네요. 출산 장려가 목적이라면 네. 결혼도 안 한 싱글에게 출산을 하게 뭐 그럴 수는 없잖아요. 출산을 기대할 수는 없잖아요. 일단은 네. 결혼을 해야 뭐 네. 합법적인 출산이 되는 거니까. 네. 그러면 결혼도 안 한 싱글에게 출산 장려를 목적으로 싱글세를 매기는 것은 좀 논리적 비약이거나 형평에 맞지 않고 네. 결혼을 하고도 아이를 낳지 않는 그러니까 no kid라 그러나요? 예. 그 사람들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견해를 주셨네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그 뭐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물론 이제 조세 원칙의 핵심 같은 거 좀 보면 뭐 같은 경제력을 가진 사람이면 이제 같은 세금을 부담해야 되는 수평적 공평성, 그다음에 담세력에 따라서 부과하는 이제 수직적 공평성이 사실 핵심이거든요. 요게 어긋나면 이제 조세 저항이 생기는데 싱글세 같은 경우에는 둘 다 해당이 안 돼요. 이게 안 되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개인이 이제 정부 활동에 따라서 이제 향유하는 편익에 대해서 세금을 납부하는 편익 원칙에도 해당이 안 되는 부분이라서 사실 이제 보육 재원을 아이를 낳지 않는 사람이니까 더 부담하라고 하는 게 사실 더 웃기잖아요, 이게. 그런 부분에서 좀 정확하게 지적을 해 주신 것 같고, 그것보다는 이제 사실 뭐 사회 전반적으로 미래 세대에 대한 의무의 관점에서 현재 네. 뭐 지금 정부의 역할이나 재정의 역할, 현명한 쓰임새, 그리고 뭐 미래 구조의 변화까지 먼저 고민하는 게 맞지 않느냐. 당장 지금 싱글세를 들고 나와서 애 낳으라고 하는 것보다는 이게 좀 더 현명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지금 우리 출산 예측되는 자녀 수가 1.187명이죠. 네. 최근 통계가 네. 이제 OECD 회원국 중에 최하위인데. 네. 지금 뭐 싱글세를 하든 아이를 낳지 않는 저기에게 경제적 페널티를 주든 다 좀 우스꽝스럽거나 그 논리적 정합성을 잃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은 좀 떨치기가 힘들대요. 그나저나 네. 싱글세 얘기가 나온 게 이번이 처음 나온 건 아니죠. 네. 뭐 그 연원이 어떻게 됩니까? 뭐 역사적으로 보면 뭐 이제 한참 이제 기원전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왜요? 어떻게 기원전에도 이런 게 있었나요? 네, 뭐 로마의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먼저 도입했던 정식 혼인법에서 먼저 기원을 찾아봐야 되거든요. 네. 이제 독신자들에게 세금 부과하고 이제 상속을 제한하는 내용인데 이제 부유한 남성이라도 이제 자식이 없으면 상속을 할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으면 이제 여성 같은 경우는 일종의 독신세를 해야 되는, 그리고 셋째 아이를 낳아야지 그 이제 세금 부과에서 좀 면제되는 그런 법이 있었어요. 네. 거기서부터 찾을 수 있는데 현대 이제 뭐 20세기 들어와서는 이제 뭐 이탈리아에서 이제 남성 독신세가 이제 뭐 도입됐었고, 그다음에 뭐 독일에서도 이제 그 결혼의 권장, 요걸 이제 최우선 정책 하나 꼽아가지고 거기도 이제 독신세를 물렸었거든요. 네. 그리고 루마니아에서도 이제 아이를 낳지 않거나 낳지 못하는 여성에 한해서 이제 임금의 10%까지 독신세를 물렸었고요. 아니 잠깐만요. 낳지 못하는 여성이면 불임 또는 나님을 말하는 것일 텐데 그것만으로도 여성으로서 굉장히 큰 형벌이고 고통일 텐데 거기에 더해서 세금까지 물린다. 이게 과연 온당합니까? 물론 이제 뭐 개별적으로 뭐 시행령이나 이런 걸 봤을 때 물론 뭐 면세되는 부분이 충분히 있겠지만 그 취지만 놓고 보면 사실 이해 안 가는 부분이 꽤 있죠, 정말. 그렇죠. 네. 근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2005년에 이제 한 이제 경제연구소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우리도 이렇게 도입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사실 그때는 설마 했어요, 정말. 뭐 설마 그런 얘기를 해서 물론 이제 반발도 무척 심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가 쏙 들어갔는데 만약 이제 시행되면 정말 하지 않은 사람이냐, 뭐 아니면 다 이제 과세 대상으로 물리게 되는, 사실 생각하지 못했던, 우리로서는 정말 생소한 그런 제도인데 사실 이제 오늘
오늘 이제 그런 보건복지부에서 뭐 그런 얘기를 했었다라는 보도가 나왔지만 사실은 이제 작년 그리고 그 전에에서도 보면 뭐 이런 얘기는 조금씩 나왔었어요. 네. 나왔었는데 사실 큰 관심을 못 끌었었죠. 정말 그래야 되나? 라는 사회적 인식이 아직 있어서 뭐 그런 것 같긴 하고요. 이거는 그 발언을 했다는 보건복지부 공무원한테 실은 물어야 되지만 네. 그냥 대신 질문을 받는다고 생각하십시오. 예. 그러면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노총각 또는 노처녀에게도 그럼 싱글세를 물게 되는 겁니까? 물론 뭐 과세를 이제 뭐 어떻게 편성을 하고 뭐 어떻게 구성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원 취지로 보자면은 그거는 맞지 않는 것 같은데. 근데 부모님을 모시고 살면 세대주가 뭐 부모님으로 일단 들어가니까 뭐 그렇게 되면 또 뭐 면제는 되겠죠. 단독 세대주이면서 단독 세대인 경우에 그렇습니다. 결혼을 안 한 사람들에게 싱글세를 내라. 네. 그런데 실제 직장인일 경우에 연말정산 이런 거 보면은 가족이 있는 사람이 훨씬 혜택이 크잖아요. 예.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1인 가구주는 받을 혜택을 못 받고 있기 때문에 뒤집어 말하면 이미 경제적 부담을 더 지고 있는 셈인데 여기에 더해서 이름도 해괴한 싱글세를 물리자. 이게 현실성이 1%라도 있다고 보십니까? 물론 뭐 여러 가지 뭐 세금이라고 하는 게 물론 뭐 거부감도 물론 있을 수 있지만 사실 일정한 명분이 있으면 명분이 있으면 대부분 사람 다 수긍을 하거든요. 나 이거 그래 뭐 조금 부담은 되지만 그래 내야 된다고 하면 정말 낼게라는 마음가짐인데 지금 싱글세 같은 경우에는 뭐 세금을 부담하는 이제 과세 대상이나 아니면 반드시 내지 않는 분이나 사실 둘 다 이제 어리둥절한 세금이거든요. 이게 이게 뭐지? 이런 세금이라서 물론 정말 뭐 저는 그러길 바랍니다만 조금 뭐 농담 삼아서 했거니라고 생각은 드는데 그걸 정말 사회적으로 이걸 인식시키기에는 아마 오늘의 반응보다 한 수십 배 수백 배 더 뜨거운 반응이 있지 않을까. 반응이 아니라 아마 반대일 것 같은데. 반대라고 해야죠. 우리나라에서 싱글세가 처음으로 공론화됐던 게 오늘이 이번이 아니고 지난 2005년이라고 아까 얘기를 하셨는데 그때 상황 좀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세요. 2005년 당시에 이제 뭐 여기 한 이제 경제연구소죠. 이제 LG경제연구소에서 그런 얘기가 나와서 정말 이제 1인 2인 가구를 대상으로 세금을 걷어서 이제 저출산 대책 재원으로 사용하자라는 방안이 실제로 있었다고 그래요. 이제 정부 내부에서 그 얘기를 했었는데 정말 이제 뭐 반발이 정말 심하니까 요 부분에서는 그래 뭐 내부적으로 검토는 하되 이제 밖으로 외화되지는 않은 것 같고 이건 확인된 건 아닙니다만 뭐 그러니까 그 뒤에 정부도 뭐 검토를 했었다라는 내용은 일단 나오고 있더라고요. 글쎄요, 박근혜 정부에서는 과연 뭐 어떻게 정말 뭐 보건복지부 말대로라면 검토를 하지 않는다라는 공식 입장인데 실제로는 뭐 어디까지 진행이 되었을지 뭐 어떤 용역을 맡겼을지 뭐 뒤에 확인해 볼 내용인 것 같아요. 싱글세가 아니라면 저출산 고령화 지금 인구 분포, 인구 정책에 어마어마한 혁명적 변화가 이미 시작이 됐는데 그 대응책 그리고 대안 뭘 해볼 수 있을까요? 싱글세는 아무리 봐도 논리적 정합성도 없을 뿐더러 무슨 장난인 것 같고 해봤자 바로 이렇게 비판에 대응할 논리 체계를 갖추는 것 자체가 힘들 것 같아서 저는 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보는데 이제 뭐 싱글세로 촉발됐으니까 한번 우리 문제를 진지하게 고민한다는 차원에서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뭘로 우리 신 간사는 꼽고 계시는지요? 일단은 뭐 요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뭐 인식의 전환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먼저 이제 아이를 낳으면 좀 걱정을 줄여줘야 되는 게 먼저인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싱글세 같은 경우에는 아이를 낳지 않으면 이제 걱정을 더 해라. 물론 세금이라는 형태로요. 뭐 지금 그렇게 나타나는데 걱정을 줄여준다는 측면에서 그렇다면 이제 교육과 이제 보육 같은 경우에는 어디까지나 이제 국가가 뭐 빚을 내서라도 해줘야 되는 의무 혹은 이제 투자의 영역으로 봐야 되는데 이걸 이제 세금으로 이제 페널티 형태로 이제 해결하려고 하니까 한도 끝도 없어요. 뭐 부동산처럼 말이죠. 그렇죠. 복지를 좀 확대를 하고 이걸 정말 체감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배려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조금 아쉽고 뭐 옆나라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이제 일본의 출산율이 이제 1.43이었거든요. 네. 물론 이제 우리보다 는 높은데. 우리가 1.187, 네, 일본은 1.4. 네. 이걸 이제 1.8까지로 높인다. 1.8까지로 높인다 그래서 정말 뭐 전방위적으로 지금 국가 지원 대책을 지금 수립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프랑스가 1.8에서 9, 2에 거의 육박하지 않았나요, 혹시? 예, 뭐 1.8, 1.8, 1.7 정도 있는데 프랑스 같은 경우도 그렇고 네. 뭐 세계 평균으로 봐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보면 1.5가 조금 넘는 수준이거든요. 아, 1.5. 네. 1.5, 1.6 뭐 왔다 갔다로 알고 있는데 네네. 한국 같은 경우 좀 많이 빠지는 건 맞아요. 예, 예. 그러면 세금은 소득 수준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과세한다는 게 대원칙 중에 하나이죠. 예, 아까 말씀드렸던 수직적 공평성. 그렇죠. 네. 근데 지금 요즘 자꾸 이 대원칙을 가지고 흔들려는 그래서 네. 동티를 내는 예. 이런 게 있는데 네. 싱글이라고 차별적 과세를 당신이 더블이 아니기 때문에 배우자가 없기 때문에 혼자 네. 살기 때문에 세금을 너에겐 받아야겠다. 네. 이거 자체가 이 징세의 대원칙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거 아닙니까? 네, 뭐 정확한 지적이신데 네.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평적, 수직적 공평성에서 생각해 보면 네. 싱글이라고 해서 더 이제 그 같은 경제력을 가진 사람보다 더 내라고 하는 것도 참 웃기는 일이고요. 예. 그다음에 싱글이라고 해서 담세력이 더 좋지는 않아요. 네. 네, 똑같이 이제 내야 되는 건데 그 두 부분을 이제 완전히 흔들고 있는 거거든요. 네. 물론 이제 그거랑 비슷한 뭐 최근에 이제 정말 조금씩 이렇게 좀 꼼꼼하게 네. 그동안 이제 서민증세 논란이나 이런 것을 비춰봤을 때 조금 무리수를 두고 있다는 생각이 충분히 들고 과연 이게 이걸로 이제 사회적인 뭐 논란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뭐 후속 논의들이 계속 이어질 텐데 그것도 사실 비용이라고 생각해 보면 뭐 정말 현명한 조세 정책이라는 생각은 들지 않아요, 정말. 굉장히 점잖게 표현을 해주셨군요. 현명한 조세 정책은 아니다 그러는데 네. 기본적으로 아이를 낳고 안 낳고는 그 사람 어느 한 개인의 절대적인 자유 의지 아니겠습니까? 네, 뭐 그렇게 보이죠. 그거에 대해서 사회 또는 국가, 정부라는 이름으로 어떤 규제나 제한을 가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일단 도저히 그 입론의 근거가 없다고 보는데. 네. 청취자 견해 몇 분 소개 겸 또 예. 질문을 하나 뭐 답변을 하셔도 좋고요. 네. 눌이란 아마 NULL 그 한글로 눌 쓰신 분인데 네. 예전에 조선시대 때 해골에 세금을 물린 적이 있다. 인두세 말하는 거죠. 네. 근데 지금 그런 것도 아니고 뭐 하자는 발상이냐라고 이렇게 폄하하신 거고요. 벨69님께서는 외국인 노동자 뭐 이런 것들 좀 사회경제적 차원에서 접근을 해주셨습니다. 긴 글 감사하고. 어느 분 질문 이런 게 있네요. 이혼자들은 그럼 싱글세 대상이 됩니까? 비혼자들이요? 이혼. 이혼자들이요? 네네네. 이혼해서 다시 싱글이 된 사람들. 뭐 아이를 뭐 양육권을 가지고 있고 뭐 아이를 가지고 이제 자기 밑으로 이제 데려가서 하는 경우면 상관없는데 어느 한쪽에서 키우면 어느 한쪽은 못 키우니까 네, 그 사람 애가 좀 없죠. 애매한 부분이네요. 아무튼 이렇게 제가 한 공지를 한 지 1시간도 채 안 됐는데 네. 자유롭게 써주신 것들을 통해서도 이 싱글세가 얼마나 허점이 많은 건지 그리고 네. 즉흥적인 아무 정책적 고민 없이 그냥 해본 거 아닌가 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서 네. 보건복지부 고위관계자라는 사람이 뭐 얼마나 고위인 아무개인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파장을 불러일으키라고 생각을 못했겠지만 그거 자체가 그 사람의 정책적 능력의 한계라고 보고요. 네. 이런 건 복지부가 뭐 우리 그런 말 한 적 없다고 할 게 아니라 점잖지만 분명하게 사과를 하는 게 차라리 논란을 종식시킨다는 점에서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뭐 후속 조치는 어떤 형태로든 이루어져야 될 것 같긴 한데요. 네. 사실 뭐 후속 조치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뭐 와서 그냥 그 발언은 정말 죄송했습니다라는 것보다는 네. 정말 실질적으로 뭐 저출산 대책에 대해서 좀 정말 성의 있는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고 네.
좀 하는 김에 고민을 하는 김에 조세 정책 전반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더 하셨으면 게 어떨까 좀 그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한 네. 1분 이내로 답변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는데요. 지금 무상복지, 무상보육, 무상급식 가지고 정치권이 막 이전 투구고 복잡하게 얘기를 끌어갑니다. 실은 그렇게 어려울 게 없는데 중앙정부가 역할을 안 하는 건데 무상복지 재원 확보를 위한 참여연대의 정책적 대안 뭡니까? 물론 뭐 정책적 대안을 뭐 하나에서 10가지 다 말씀드릴 수 있는데 사실 가장 핵심적인 거 하나 정도만 압축을 하죠, 뭐. 뭐 좀 전체를 총괄해서 하나 말씀을 드리면 네. 사실 이 부분은 뭐 정치적 성향이나 아니면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해법이 좀 다르긴 해요, 사실은. 네. 그런데 이제 저는 드는 생각이 이제 하루 평균 이제 40명 뭐 평균 37분마다 한 명씩 이제 스스로 목숨을 끊는 나라에 무슨 희망이 있고 돈이 무서워서 아이를 낳지 못하는 나라에 무슨 미래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복지 확대는 어떻게 보면 뭐 시혜성으로 간다기보다는 생존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보이고요. 사실 그러려면 돈이 많이 드는 건 사실이에요. 정말 이거는 뭐 부정할 수 없는 부분인데 네. 많이 든다고 포기하기보다는 좀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찾는 게 맞지 않은가. 네. 정치권에서 지금 그걸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담배세나 주민세 혹은 자동차세처럼 정말 짜잘하게 올린다는 인상보다는 네. 모든 국민에게 많은 세금을 걷어서 모든 국민을 위한 복지 지출을 한다. 보편 복지의 인식을 가지고 조금 미래지향적이고 좀 효율성 있는 그런 증세 논의를 좀 거쳐야 되지 않을까. 방법은 뭐 그때 가서라도 좀 더 좋은 방법 그리고 다양한 방법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좀 더 직설적으로 말씀해 주셔도 좋았겠다는 생각은 좀 듭니다. 그리고 우리 네. 신간사의 언어 스타일이고요. 무솔리니, 히틀러, 차우세스크 유명한 독재자들이죠. 네. 이들의 공통점 중에 하나가 다 싱글세를 매겼다는군요. 아무튼 전혀 엉뚱한 싱글세 논란은 해프닝으로 그쳐서는 안 되고 정책 담당자들 교훈을 삼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고마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참여연대 신건 간사였습니다. 마무리 지어야 되겠는데 지금 용인 지역에는 첫눈이 온답니다. 수호 천사장님이 아까 올려주셨던데 날씨가 사납더니 기어이 눈발까지 보이는 모양입니다. 첫눈에 약속한 사람들 바빠지겠네요. 오늘 마무리 말씀드리죠. 2014년 대한민국은 제가 지금 읽어드릴 아래 7 항목 중에서 어디에 해당하는지 또는 몇 개나 해당하는지 같이 한번 풀어보시겠습니까? 원칙 없는 정치, 노동 없는 부, 도덕 없는 상업, 양심 없는 쾌락, 인격 없는 지식, 인간성 없는 과학, 희생 없는 신앙. 성인으로 추앙받는 인도의 간디가 꼽은 나라를 망하게 하는 7대 죄악입니다. 이강윤이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뵙죠. 여기